안녕하세요. 손해날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면서 우리의 소통 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랑 고백도 문자로만 한다거나 가족끼리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직접 말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할 말만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우리 소나무 여러분도 누군가와 만나서 말하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더 많으신가요? 편리한 소통이 늘어날수록 직접적인 만남의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어요. 만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나 자신의 이미지가 결정되거든요.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마법의 한마디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하기가 능력이다. 이 책의 저자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랑을 얻기도 하고 부를 축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인복을 불러올 말 한마디가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시죠. 상대방으로 빙의하라. 사람을 황금처럼 빛나게 하는 법의 저자 케네스 구드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에 대한 강렬한 관심과 상대방에 대한 어중간한 관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사람은 같은 본성을 가진 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모든 일에 필요한 기본 원칙을 파악할 수 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과 함께 성공을 이루는 비결은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고 잘 이해하는 일이다.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고 서로 논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 의견이 맞고 상대방이 틀린 의견을 낼 때도 있지만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틀렸을 때도 좀채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다.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찾고 파고들다 보면 처음에 목표한 것이 아닌 새롭게 논쟁이 된 것을 가지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찾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이해에서 출발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는 저마다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내려 애쓴다. 그렇게 하면 상대의 행동, 그리고 상대의 성격에 대한 열쇠까지도 잡을 수가 있다. 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진심으로 상대방의 입장으로 빙의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역지사지라고도 한다. 빙의란 상대방의 영혼으로 옮겨보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짐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상대방이라면 이 일을 무엇이라고 느낄까? 어떻게 반응할까? 한 번에 답이 얻어지지 않는다면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하버드 대학의 도남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다른 사람을 방문할 때 미리 이쪽에서 말할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를 뚜렷이 짐작이 설 때까지는 상대의 집 앞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법의 문구를 떠올려라. 시비나 나쁜 감정을 소멸시키고 상대방에게 선의의 마음을 갖게 하며 당신이 말하는 것을 조용히 듣도록 하는 마법의 문구가 여기에 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만약 당신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더라도 우선은 이 마법의 문구로 말문을 여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아무리 심술궂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서두를 꺼내면 조용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은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이 자신에 대해 성의를 가지고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겉으로는 여전히 화를 내고 있더라도 그의 잠재의식은 분명 당신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사람마다 각각의 다른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짜디짠 음식을 좋아할 수도 있다. 그 사람은 왜 짠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을까?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일지라도 그가 그렇게 된 데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닌 그렇게 된 그 이유에 대해 공감해 주어야 한다. 상대방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 공감을 표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내가 아는 후배 중에는 가수의 매니저 역할을 한 친구가 있다. 이 후배와 함께 일하는 가수는 성격이 매우 까다롭고 다혈질이었다. 하지만 후배는 그런 가수와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런 까칠한 가수를 움직이는 비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역시나 예의 그 동조의 기법이다. 가수들은 낮에도 무대에 섰는데 밤에도 무대에 서는 경우가 있다. 후배가 맡은 가수는 특히나 이런 경우를 매우 싫어해서 종종 목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 몸에 열이 난다 같은 이유를 대고 오늘은 노래를 더 할 수 없다고 역성을 내곤 했다. 보통 매니저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든 추슬러서 가수를 무대에 내보내기 마련이다. 때로는 기획사의 사정이나 가수 개인의 미래를 들며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후배 매니저는 그중 어떤 방법도 시도하지 않았다. 그가 시도한 방법은 당연하겠지만 가수의 심정에 동조를 표현하는 방법이었다. 그는 아무리 가수가 무리한 부탁을 해도 왜 또 그래요? 라고 역정을 내거나 시비를 벌이지 않는다. 전화를 받으면 우선 서둘러 그 가수에게 달려간다. 그러고 나서는 그저 가수의 편을 들며 같이 걱정을 해주는 것이다. 많이 아프세요? 이거 어떡하죠? 큰일이네요. 정말 얼굴을 뵈니 노래하지 않는 편이 좋겠어요. 공연은 취소하는 게 좋겠어요. 무리해서 괜히 몸 상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번엔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지금 나가서 그쪽에 전화를 할게요. 좀 쉬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가려고 준비를 하면 그 가수는 대체로 한숨을 지으며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있다가 다시 한번 전화 줘봐. 쉬어보고 5시쯤에서 출연할 수 있을지 어떨지 생각해 볼게. 5시가 되면 그는 다시 그 가수에게 달려가서 먼저와 같은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무리하지 말도록 권한다. 그러면 그 가수는 오히려 몸이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어. 공연 시간쯤이면 괜찮아질 것 같기도 해. 이따가 오지는 말고 전화 한번 해줄래? 라고 말한다. 그러다 공연 직전이 되면 그 가수는 겨우 괜찮아진 양 출연할 것을 승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리부터 관계자들에게 감기로 음성이 상해 있다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해놓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한다. 그 매니저는 이러한 요령을 충분히 직감적으로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전달했다고 하며 무대에 서게 한다고 한다. 동조의 화술이 불러오는 놀라운 효과다. 아더 게이츠 박사의 교육심리학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공감을 원한다. 아이들은 넘어졌을 때 다리에 난 상처를 보이면서 얼마나 아팠는지를 공감받고 싶어 한다. 때로는 극단적으로 공감을 구하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 상처를 만드는 일이 있기도 하다. 어른도 마찬가지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를 보이고 어려웠던 시절이나 아팠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불행한 일을 겪은 자기에 대해서 자기 연민의 정을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다.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한다.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젊은 시절 무용담을 내세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대부분 마음 깊숙이 군대에서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상대방의 공감과 연민을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거나 다 당신을 위한 거죠. 어서 제 말을 들으세요. 혹은 매번 그러네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같은 말을 쓰는 건 그리 현명한 생각이라고 할 수 없다. 당신이 처음으로 꺼내야 될 말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제가 만약 당신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라는 것이다. 이런 말이 가진 마법의 힘을 믿어야 한다. 상대방을 훌륭한 인격체로 인정하라. 사람에게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지만 일단 좋은 면을 먼저 인정해줘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해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당신의 입장 하에서 가능한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공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당신의 인격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심정에 호소하는 것이 유효하다. 어느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 수리 고객 중 6명이 제각기 한 가지씩의 항목이 잘못됐다며 자동차 수리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수리할 때마다 고객의 사인을 받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틀림이 없다고 믿었고 또 믿고 있는 대로 손님들에게 비용을 지불할 것을 독촉했다. 결국 수금 직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미수금의 징수를 행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좋은 방법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각 고객을 찾아가서 청구서를 보낸 후 여러 달이 지났으니까 이번 달에는 꼭 지불해줘야 한다고 정면으로 맞부딪혔다. 청구서는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 따라서 잘못된 것은 고객 쪽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자동차 문제는 회사 쪽이 고객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는 치열한 시비로 번졌다. 수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건 물론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오늘날 많은 회사에서 고객에 대한 응대를 이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까닭도 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며 그렇기에 회사에 실수도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해서는 자칫 회사가 손실을 부담할 여지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수금 직원이라면 정해진 비용 청구 이외의 일에 아무런 재량을 갖지 못하는 회사 현실 속에서 수금 직원이 다른 방법을 택할 여지는 애초에 그리 많지가 않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과연 고객이 선뜻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어떤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수금 직원은 마침내 법적인 수단에 기대어 해결하려고 서류를 만들어 팀장에게 보고하게 되었다. 팀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팀장은 자료를 찾아보았다. 자료를 찾아본 결과 문제의 고객들은 모두가 평소에는 비용의 지불 성적이 우수한 고객인 것을 파악했다. 팀장은 뭔가 잘못이 있지는 않을까? 비용 징수의 방법에 실책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팀장은 일단 법적인 해결을 보류하고 미수건의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있는 다른 직원을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이때 그 직원이 취한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미납된 수리대금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다만 지금까지의 회사 서비스 실태를 조사하고 싶어서 방문했다고 말했다. 어떤 일도 고객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어떤 문제들은 회사 측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가 알고 싶은 것은 고객의 자동차에 관한 것일 뿐이며 그 차에 관한 한 차를 몰았던 차주인 고객이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고객으로 하여금 말하게 만들고 고객의 이야기를 공감과 흥미를 가지고 그 말을 귀담아 들었다. 한참을 이야기한 고객이 진정을 되찾았을 때 그의 합리적인 판단에 호소했다. 말하자면 고객을 그저 돈을 내지 않으려고 억지를 쓰는 파렴치 안으로 몰아붙인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에 대해 동조해주고 나서 그 사람의 아름다운 감성에 호소한 것이다. 저희들이 부족해서 불편을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잘잘못을 떠나 기본적으로 수금 직원의 태도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하게 되셨을 듯합니다. 책임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 저는 고객님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시고자 한 점에 아주 감탄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저기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고객님께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 청구서 말입니다. 이것을 고객님께서 정정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이 우리 회사의 대표자라는 입장에서 정정해 주십시오. 만사를 고객님께 일임하고 그 정정대로 우리는 처리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방법은 멋지게 주효했다. 6명의 고객 중에서 다만 한 사람만이 끝까지 회사 측이 잘못되어 있다고 버텼을 뿐 나머지 5명의 고객은 모두가 기분 좋게 전액을 지불했다. 특히 재미있는 일은 그 후 2년 동안 그 담당자는 이 6명의 고객으로부터 새 차를 주문받았다는 사실이다. 그 담당자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대방의 신뢰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일단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인간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정직하게 살고자 하니까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면 상대방 역시 그에 걸맞게 행동한다. 이에 대한 예외는 거의 드물다. 사람을 속이는 인간도 상대방으로부터 진심으로 신뢰를 받고 정직하고 공정한 인물로 인정받으면 좀처럼 나쁜 일을 할 수가 없다. 예로 든 회사의 경우도 회사에서 법적인 공방으로 갔다면 5명이 아닌 6명 전원의 미수금을 다 받아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같은 방법으로는 새 차를 다시 주문받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을 의심하는 곳에서 새 차를 구입하고 싶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복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훌륭한 인격체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긍정의 내로 가는 지름길.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문제를 처음부터 꺼내서는 안 된다. 우선 서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문제부터 시작해 그것을 항상 강조하면서 그 공감으로부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해야 한다. 서로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고 다만 그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처음에는 상대에게 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만을 채택하고 가능한 한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방법은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에서부터 오늘날 보험 설계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화의 기술이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상대에게 일단 아니요라고 말해버린 이상 그것을 번복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아니요라고 말해버리고 후회할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비록 그렇게 되더라도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 말을 꺼낸 이상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고집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라고 말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몰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설득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중요한 대답을 듣기 전에 일단 여러 이야기를 먼저 꺼낸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 문답의 내용을 집어넣어 듣는 사람이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네라고 말하게끔 만든다. 그러면 당사자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도 상대방의 심리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무거운 공은 굴리기가 어렵다. 하지만 일단 구르기 시작하면 비교적 적은 힘으로도 그 공을 계속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반면 구르고 있는 공의 방향을 바꾸어 거꾸로 되돌아가게 하는 일은 가만히 있는 공을 움직이는 것보다 몇 배의 힘이 들 것이다. 중요한 결정에 앞서 상대방에게 긍정의 예를 반복하게 하는 일도 이와 같다. 이럴 때의 심리적인 패턴은 아주 분명하다. 사람이 진심으로 아니요 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그 말을 입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온갖 행동으로 표현된다. 즉 신체의 각종 신경, 근육 등의 조직이 일제히 딱딱하게 굳어져 거부태세를 취한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그것은 뚜렷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동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말하자면 신경과 근육의 전 조직이 거부태세를 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네라고 말할 경우에 이런 현상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신체의 조직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를 취한다.
그 때문에 처음에 네라는 말을 많이 하게 하면 할수록 최후의 네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향으로 워밍업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힘이 덜 들게 된다. 상대방에게 네라고 말하게 하는 기술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그러면서도 이 간단한 기술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물다. 미리부터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지적 능력이나 사고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덜어 있다. 급진파 사람과 보수파의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부터 둘이 서로 즉각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장면을 TV에서 보게 될 때가 있다. 단순히 일종의 쾌감이나 승리감을 맛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으로 족할지도 모른다. 때로는 그들의 목표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설득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러한 인물은 인간의 심리에 관한 한 바보 천치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고객이거나 자기의 아이이거나 남편 혹은 아내든 심지어 정치적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이든 간에 처음에 아니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네로 바꾸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을 설득하는 요령에 있어서는 고금을 통해서 제1인자였다고 한다. 그의 비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방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꾸준하게 던졌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의 대가였다. 그는 문답법을 통해 상대로부터 네라고 답을 이끌어내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었다. 그는 우선 상대방이 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을 한다. 다음의 질문도 역시 네라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질문이 되풀이된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상대방은 자신이 최초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사이에 네라는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으면 소크라테스의 사례를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네를 말하도록 유도해 볼 일이다. 우리 속담에 부드러움이 능히 강한 것을 꺾는다 라는 말이 있다. 설득의 목표가 있다면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움직이려고 해야 한다. 강한 북풍과 따뜻한 햇님의 대결에서 따뜻한 햇님이 이겼듯이 상대를 부정적 방향이 아닌 긍정적 방향으로 몸과 마음을 준비시켜야 한다. 하수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한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되풀이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밖에 모른다.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바로 그것이다. 아무리 잘나고 현명한 사람이라 자부한다 하더라도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이 문구를 잘 기억하고 새겨둔 사람이라면 이 문구 덕분에 여러 가지 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라면 설득이 필요한 경우도 아닐 것이며 잘못을 지적하는 순간 설득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되돌려야 할 것이다.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될 때는, 그러니까 그것이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서두를 꺼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자주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의 잘못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못이 있다면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사안을 다시 잘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말에는 큰 효력이 있다. 이 이야기는 지금은 나도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당신도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으므로 서로 한 발 물러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이다. 이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 방법은 번거롭지만 윈윈이라는 현명한 길을 가기 위한 효과적 방법이다. 나의 잘못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정말로 자신의 잘못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도 잘못을 시인하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정도 말만으로도 시비를 끝낼 수 있는 마법의 말이다.
일단 이 말을 꺼내놓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도 이쪽에 관대하며 공정한 태도를 취하고 싶어질 것이며 그 뒤에는 자기도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반성할 마음을 일으킬 것이다. 상대가 분명히 나쁘다고 알고 있을 경우에 그것을 노골적으로 지적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겠는가? 현명한 이성적 원칙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은 좀처럼 없다. 대개의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이나 질투, 시기심, 공포 또는 뒤틀린 마음이나 자부심 등에 침식당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사상이나 종교, 좋아하는 색깔, 어떤 정치인이 좋거나 싫다는 생각을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는다. 만약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다면 다음의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 제임스 로빈슨 교수의 명저 정신의 발달 과정의 한 구절을 인용해보자. 우리들은 그다지 심한 저항을 느끼지 않고 자기의 사고방식을 봐주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런데 남으로부터 잘못을 지적당하면 화를 내고 고집을 부린다. 우리들은 실로 애매한 동기에서 여러 가지 신념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 신념을 누군가가 바꾸려고 하면 우리들은 억척스럽게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우리가 중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신념 그 자체는 아니며 위기에 처한 자존심일 뿐이다. 나의라는 단순한 말이 실은 이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다. 이 말을 올바르게 포착하는 것이 깊은 사려와 분별의 시작이다. 나의 직장, 나의 일, 나의 집, 나의 아버지, 나의 나라, 나의 하느님, 그 아래 무엇이 이어지든지 이러한 나의라는 말에는 같은 강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우리들은 자기의 것이라면 시계든 자동차든 혹은 또 천문, 지리, 역사, 의학, 그 외의 지식이든 어쨌든 그것이 욕을 먹게 되면 한결같이 화를 낸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온 것을 언제까지나 믿고 싶을 것이다. 그 신념을 흔들어 놓는 대상이 나타나면 분개한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구실을 만들어 처음의 신념을 물고 늘어지려고 한다. 결국 우리들의 논의는 대개의 경우 자기의 신념을 고집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 뛰어난 저자이자 연설가, 정치인인 벤자민 프랭클린에게는 그의 일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정적이 한 명 있었다고 한다. 프랭클린 역시 그의 의견에 반대한 적이 있으므로 딱히 누구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일단 정적이 되자 서로 흔쾌히 협력할 수 없는 껄끄러운 분위기가 둘 사이에 계속 흐르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때 정적 간의 싸움을 계속 이어가는 대신 프랭클린이 선택한 방법은 조금은 뜻밖의 방법이었다. 독서를 핑계대고 정적에게서 희귀한 책 한 권을 빌렸던 것이다. 그리고 며칠 후 읽은 책에 대한 감상을 적은 감사의 편지와 함께 정중하게 돌려주었다. 그 후 프랭클린의 정적은 왜 그런지 그와 맞설 의욕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정적에서 동등한 친구가 되자 감정보다는 이성에 앞서 상대방의 의견을 판단하게 되었던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에는 이 밖에도 사람과 인격에 대해 연마하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충고가 가득 들어있다. 이 자서전에서 프랭클린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논쟁을 통해 상대방을 상처 입히는 것을 좋아하는 그 나쁜 버릇을 극복하고 유능함과 인간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미국 제1의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를 말하고 있다.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나쁜 버릇은 상대방을 지적하는 것을 걷어내는 것이 먼저인 것이다. 이 장에서 언급한 사항은 결코 새로운 무슨 기발한 이야기는 아니다. 2000여 년 전 그리스도는 하루빨리 그대의 적과 화해하라 라고 가르쳤다. 말하자면 상대가 누구이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해서 화를 돋우지 말고 사교적 수완을 발휘하라는 뜻이다. 리더로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잠재울 수는 있지만 지적은 하수가 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고수는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시인한다.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생각되면 설득의 고수는 상대방이 자신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꾸짖는다.
잘못을 이미 하고 말았는데 억지로 우기며 시간만 끌고 있다면 결국에는 명성도 실속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 타인의 비난을 받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비판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훨씬 마음 편하다. 자기에게 잘못이 있을 때 상대가 말할 것을 먼저 자기가 말해버리는 것도 한 요령이다. 잘못을 깨끗이 시인하고 반성의 말을 깔끔하게 내놓는다. 그렇게 하면 상대에게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진다. 10중 8구 상대방은 관대해지고 이쪽의 잘못을 용서하는 태도로 나오게 될 것이다. 비즈니스를 하는 상황에서는 갑과 을이라는 관계로 상대방을 대하기가 쉽다. 특히 요즘 들어 갑과 을이 상하가 아닌 파트너의 관계에 있다 해도 여전히 까다로운 갑은 존재한다. 만약 당신이 까다로운 갑을 만나는 상황이라면 특히 이러한 방법이 주요할 때가 많다. 특히 스스로 매우 지적이고 똑똑하다고 여기는 갑에게 더욱 유용한 방법이다. 다음은 한 광고회사에서 카피 문구를 만드는 분이 겪었던 일이다. 광고나 편집용의 카피는 면밀하고 정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광고 편집하는 사람들은 주문한 일을 무턱대고 독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급하게 일처리를 하다 보니 작은 잘못이 생기게 마련이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광고 감독 중에는 항상 작은 잘못을 찾아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의 비평 내용보다 비평의 방법이 항상 비위에 거슬렸습니다. 역시 급한 독촉에 급하게 처리한 일을 그의 사무실로 전달한 일이 있었는데 얼마 후 자기 사무실로 곧장 오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달려가며 또 어떻게 화를 낼까 하며 오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니 그는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마구 혹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시간 혹평을 들으면서 지난 교육 시간에 배웠던 자발적 자기 비판의 방법을 이용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되어 한번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제 잘못이 틀림없습니다. 뭐라고 사과드릴 말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그는 잠깐 당황하는 듯 하다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예상 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건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조금 안 됐기는 하지만. 처음에 그 저승사자의 모습이 갑자기 바뀌어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아닙니다. 이건 제 잘못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재미있어지더라고요. 자기 비판을 하는 일은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한번 해보니 여간 흥미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는 또 뭐라고 말을 할 듯 했으나 저는 그런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제가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감독님께 많은 일을 얻고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감독님 마음에 들도록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흥미가 있다고 하기는 했지만 정말로 저는 저 일을 처음부터 시작할 셈이었지요. 평상시 감독님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항상 그렇게 처리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감독님의 말은 이번에도 제 예상과 어긋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까지 수고를 끼칠 생각은 없어요. 그리곤 처음부터 다시 할 것 없이 지금 상태에서 조금만 고쳐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손해가 생긴 것도 아니고 결국은 사소한 문제니 그렇게 속을 태울 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점심 식사 대접을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에 앞서 그는 그 건에 대한 현금 지불과 함께 다른 일거리의 주문도 제게 맡겼습니다. 어떤 바보라도 잘못된 일에 핑계쯤은 댈 수가 있다. 사실 바보는 대개 그런 짓거리를 곧잘 취한다. 그러나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올리고 스스로도 무엇인가 고상한 느낌을 갖게 되어 기쁜 것이다. 그 예로서 미국 남북전쟁 당시 남군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의 전기에 기록된 미담 한 가지를 소개하겠다.
로버트 리 장군은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부하 피케트 장군이 실패한 책임을 자신이 혼자서 짊어진 일이 있었다. 리 장군의 밑에는 훌륭한 돌격 대장인 피케트 장군이 있었다. 피케트 장군은 용맹이 뛰어난 군인으로 붉은 갈색 머리칼을 길게 늘여 어깨까지 닿을 듯한 모습이었다. 피케트 장군의 돌격 작전은 서양 전쟁사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용감하고 치열한 것이었다. 운명의 날 오후 그가 말에 올라 모자를 비스듬히 쓴 모습으로 진격을 시작할 때쯤에는 그를 신뢰하던 부하들은 온통 갈채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군기를 바람에 나부끼고 총검을 번쩍이면서 용감 무쌍히 장군의 뒤를 따랐다. 참으로 용맹스런 광경이었다. 이 당당한 진군을 바라보고 있던 적진에서도 탄성의 소리가 들렸다. 용맹한 피케트 돌격대는 적탄을 무릅쓰고 들을 넘고 산을 넘어 물밀듯이 진격해 들어갔다. 하지만 세미터리 리치에 도착했을 때 돌연 돌담 뒤에서 북군이 나타나서 피케트의 부대를 향해 맹렬한 사격을 일제히 퍼부었다. 세미터리 리치의 언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결국 피케트 군대의 지휘관 중에서 살아남은 장교는 오직 한 사람뿐이었고 5천 명의 군사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5분의 4를 잃었다. 아미스테 대장은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최후의 돌격을 감행했다. 그는 돌담에 걸터 앉아서 총검 끝에 모자를 얹고 큰 소리로 돌격을 외쳤다. 돌담을 뛰어넘고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간 남군은 대전란 끝에 마침내 남군의 군기를 세미터리 리치에 꽂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것도 순식간의 일이었다. 피케트의 돌격 작전은 치열하고 찬란했으며 용감무쌍한 작전이었으나 기실은 남군이 패배한 첫 번째 시련이었다. 리 장군은 이 작전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이 작전으로 고지 점령은 성공했지만 너무나 많은 병사가 죽은 남군의 패배를 알리는 전투가 되었다. 이로써 남부연맹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완전히 의기를 상실한 리 장군은 남부연맹의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자기보다 젊고 유능한 인물을 임명하도록 건의했다. 리 장군이 피케트의 돌격 작전에 따른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얼마든지 변명의 길도 있었을 것이다. 휘하의 사령관 중에서 그의 명령을 어긴 사람도 있었다. 기병대도 돌격의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너무나도 고결한 인물이었다. 패배한 피케트 부대의 병사를 혼자서 전선으로 마중 나간 리 장군은 한결같이 자기를 책망했다. 그야말로 숭고하리만큼 철저한 태도였다. 그는 병사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번 일은 모두가 다 나의 잘못 때문이다. 책임은 나 한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고 사죄할 수 있는 용기와 인격을 구비한 장군은 동서고금의 전쟁사를 통해서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알버트 허버드라는 작가는 독창적이고 비판적인 글로 인정받는 작가였다. 하지만 그가 유명한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신랄한 문장은 자주 여론의 맹렬한 반격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보기 드물게 그런 일에 관한 한 달인이었다. 즉 적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재주가 비상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독자로부터 혹독한 항의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낸다. 실은 제 자신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의 제 의견이 반드시 오늘의 제 의견은 아닙니다. 귀하의 의견을 듣길 원하며 참으로 저의 뜻과 함께함을 느꼈습니다. 이곳으로 지나갈 일이 있으시다면 누추하지만 꼭 저희 집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심기일전하여 서로의 의견이 일치함을 축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대하면 대개의 사람은 더 이상 다른 말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자기가 옳을 때는 상대를 재치 있고 친절하게 설득하라. 또 자기가 잘못되어 있을 때 조속히 자기의 잘못을 흔쾌히 시인하도록 하라.
그러면 예상 밖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괴로운 변명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편이 훨씬 유쾌한 기분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